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지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쪽 팔을 쭉 핀 상태로 귀에 닿도록 쭉 올려 봅니다. 머리를 숙여서 닿는 것이 아니라 고개는 똑바로 한 상태에서 팔을 쭉 올려서 귀까지 올 수 있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팔이 스스로 다 안 올라가는 분들이라면 반대쪽 팔로 아픈 쪽 팔을 쭉 올려줘서 귀까지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해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팔을 쭉 올려보도록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작 다들 따라해 보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동작은 지금 어깨가 아픈 부분이 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생긴 오십견인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생긴 원인인지를 구별해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팔을 귀 옆까지 올리지 못하셨던 분들, 아니면 반대쪽 팔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팔을 귀 옆까지 올리지 못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오십견을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스스로 하였든 남이 도와주었든 팔을 쭉 올려서 귀 옆까지 올릴 수는 있었지만 올리거나 내릴 때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십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스트레칭 방법은 위에 표시된 링크에 꼭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전근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회전근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깨를 쓰는 데 필요한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견갑하건, 위쪽에 있는 극상건, 뒤쪽에 있는 극하건과 소원형건, 이렇게 총 4가지 근육을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회전근개는 큰 힘을 받아서 갑자기 파열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으면서 이 힘줄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해서 이 힘줄들이 닳아서 조금씩 파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옷감을 계속 비비게 되면 그 비빈 부분이 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찢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증상은 팔 옆에 보시면 삼각근이라고 하는 부분, 이 삼각근 부분 주변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삼각근부터 팔 아래쪽까지 쭉 따라 내려오면서 아프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페인풀 아크라고 해서 팔을 들거나 내릴 때 120도에서 10도 사이에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팔을 어느 정도 힘들게 올리면 마지막에는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밤에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수월하게 올리지만 내릴 때는 힘이 없어서 툭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별은 필요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또 다른 대표적인 원인인 오십견과 가장 구별되는 증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팔을 끝까지 올리기 힘들고 누가 도와줘도 못 올린다면 오십견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스스로 올리기 힘들지만 누가 도와줘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저는 회전근개 파열을 옷감의 비유를 자주 하는데요. 파열된 정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옷감이 많이 찢어진 경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찢어진 옷은 그대로 입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꿰매줘야 되겠죠. 즉 회전근개가 심하게 찢어졌다면 수술로서 봉합을 해줘야지만 어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분적으로 파열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감이 닳아서 해진 경우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지거나 다른 옷이라도 더 심하게 찢어지지만 않거나 너무 세게 당기지만 않으면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듯이
이렇게 회전근개에 부분적인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열이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파열이 있을 때는 초기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나 극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염증을 더 많이 줄여주기 위해서 충격파라든지 프롤로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열된 인대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증식 치료라든지 콜라겐 주사 치료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적으로 파열된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 치료인데요. 사실 외래에서 보는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적인 파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처음부터 고민을 하시기 전에 지금부터 알려드릴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보시고요. 그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 수술적 치료를 고민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 운동 방법은 제가 정말로 강하게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회전근개를 정말 효과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파열이 있거나 어깨 주변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정말 도움이 되고요. 만일 봉합수술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조금씩 운동을 해도 되는 시기부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운동 방법을 따라 하시면 빠른 회복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라밴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세라밴드의 경우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총 7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2단계부터, 남성분들의 경우 3단계부터 선택을 해서 지금 하는 운동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라밴드를 문고리나 적당한 부분에 묶습니다. 그리고 줄을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는 이렇게 90도를 유지하면서 옆구리에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밴드를 뒤로 당겨줍니다. 팔꿈치의 각도를 이렇게 90도를 유지해 주면서 천천히 당기고 5초 정도 멈춘 뒤에 다시 천천히 밴드를 놓아줍니다. 밴드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45도 정도까지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회 반복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밴드를 그대로 두고 몸을 돌려주면 됩니다. 밴드는 아까처럼 똑같이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면 안되고 45도 정도까지 천천히 당긴 뒤에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놓아줍니다. 이것도 역시 1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몸을 돌려서 밴드를 뒤쪽으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잡아주시고 팔꿈치도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쭉 당긴 상태에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놓아주는 것을 1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을 다시 돌려서 이번에는 밴드를 안쪽으로 당겨주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팔꿈치는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옆구리에 붙여 주시고요. 안쪽으로 쭉 당겼다가 5초 정도 버텼다가 천천히 놓아주는 것을 1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길 때 너무 과도하게 당기거나 너무 힘을 줘서 당기는 건 좋지 않고요. 천천히 늘린 상태로 긴장을 주었다가 다시 천천히 놓아주시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4가지 동작에서 꼭 지키셔야 할 점은 팔꿈치를 9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는 점, 그리고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너무 센 강도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회전근개가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흉근이라든지 삼각근 같이 큰 근육들의 운동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이 스트레칭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회전근개도 강해질 것이고 어깨 통증도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손가락,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만일 손가락에 큰 병이 생겨서 여러분이 사용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고 매일매일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서 매일매일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고통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생활을 정말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올바르게 치료하면 고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로 손가락 관절염에 대한 모든 것을 서울 아산병원의 권민광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민광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홍 선생 구독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년건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의 통합내과 진료조교수 권민관입니다. 교수님, 저도 그렇습니다만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부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흔히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은 원인은 절대로 아닐 텐데 어떤 원인들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손가락 관절염은 다양한데 크게 골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단어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죠. 네, 바로 관절염인데요. 말 그대로 관절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두 질환 모두 관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병명이 끝나지만 발생 원인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골 관절염은 예전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퇴행, 즉 퇴화돼서 생기는 관절염인데요. 많이 사용한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면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빨래, 청소 같은 집안일을 많이 하시면 손가락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특히 또 김장철 같은 때 김장을 막 하고 나면 손가락 관절이 엄청 아파서 하루 이틀, 심지어는 며칠간 고생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쓰면서 관절 통증, 붓기, 열감 같은 게 생기는 것들이 골 관절염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뭘까요?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병을 일으키는 것을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외부의 나쁜 균을 적군으로 인식해서 그것만 잘 죽이는 것이 내 몸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정상 면역 반응이 망가지고 손상이 돼서 내 몸을 지켜야 할 내 면역이 거꾸로 나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하필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의 관절 같은 것들을 적군으로 인식해서 공격해서 발생하는 관절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손가락에 생기는 골 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골 관절염은 많이 쓰고 닳아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관절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관절을 쓰면 쓸수록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자고 일어났을 때는 관절통이 없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관절을 사용하게 되니까 점차 관절이 아프게 되는 거죠. 생활하면서 움직이고 어쩔 수 없이 관절을 사용하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증상인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통증, 붓기, 열감, 염증 같은 게 생기는 게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증상이 굉장히 심할 때는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쉬면 좋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을 사용하면 관절 염증이 심해지고 쉬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골 관절염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조조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조강직, 아침에 뻣뻣하다. 네, 맞습니다. 보통 아침에 이런 증상은 조금 움직이면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되게 신기하죠. 우리 몸의 리듬 때문에 새벽 시간쯤에 염증성 물질이 활성화되는데요.
그런 염증성 물질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조금 더 과민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 조조강직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희 의사들끼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조강직의 큰 특징은 바로 관절을 사용하면 증상이 점차 좋아진다는 건데요. 움직이면서 혈액이 돌고 혈관 흐름이 좋아지면서 관절에 있는 염증 물질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사용하면 증상이 조금 좋아지고 쉬고 났을 때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골관절염이랑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관절염이 생기기 며칠 전, 몇 달 전 사이부터 피로감, 식욕부진, 전신쇠약감, 모호한 근육통이나 다른 관절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전신적인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골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하게 되나요? 골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의사 선생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듣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관절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일을 할 때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되는지 같은 이런 내용을 정밀하게 얘기를 잘 듣고 먼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로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밝혀내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검사는 바로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입니다. 골관절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피검사 항목은 딱히 없는 데에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해당하는 피검사 항목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피검사 항목이 모두 류마티스 관절염을 다 100% 진단할 수 있는 진단의 검사 툴은 아니지만, 이런 류마티스 자가 면역 물질을 측정을 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엑스레이는 정말 중요한 검사인데요. 우리가 관절 공간을 유심하게 봅니다. 아까 골관절염이 어떻게 생긴지 말씀드렸죠? 관절을 많이 써서 닳아서 생기는 거니까 골관절염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관절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엑스레이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자 수준의 어떤 염증 물질에 의한 염증성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엑스레이로만 잡아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 공간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추가 검사가 더 필요하다면 관절액을 주사기로 찌른 다음에 뽑아서 그 관절액을 분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MRI까지 촬영을 해서 우리가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수 있는데, 이런 검사들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의 검사라서 전문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 손가락에 생긴 관절염은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아픈 손가락 관절염을 방치하고 있다가 늦게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차피 생겨버린 염증의 결과는 같기 때문에 염증만 다스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염증을 다스리는 건 원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에 대한 조절 치료입니다. 이런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항염증 약물을 사용하는데 진통소염제를 우선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다른 계통의 약물을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치료고 도움이 되지만, 염증만 조절한다면 우리가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증상이 생기거나 붓기, 통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골관절염의 원인 치료는 안타깝게도 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닳아버린 관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대, 30대의 관절로 만들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다른 부위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이제 해주는 건데요. 노화에 의해 닳게 되는 과정을 늦춘다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관절이 너무 닳아서 더 이상 다를 부분도 없다고 한다면 이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요즘에는 손가락 관절 같은 경우도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해지기도 해서 손가락 관절을 새 것처럼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형외과에서도 손가락 인공관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조그만 관절이고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다 보니까 아직은 무릎 인공관절에 비해서는 그 인공관절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아마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 손가락 인공관절도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항류마티스 약물이 주된 치료인데요. 보통 먹는 약이나 주사로 치료합니다. 스테로이드, 드마드, 생물학적 제제, 표적 합성 치료제 같은 약물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태를 평가하고 약제를 조정하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로 좋아지기가 힘들다면 손가락 변형에 대한 교정을 하는 수술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료하지 않는다면 2년 이내에 관절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발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치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라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전신 면역이 관절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려서 심혈관계 질환, 간질성 폐질환, 피부혈관염, 골다공증 같은 전신 질환을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몇 번이고 잘 돌려보시면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전문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꼭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이거는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일찍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실질적인 부분인데, 지금 당장 손가락이 아파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집에서 스스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내가 많이 쓰는 관절이 아픈데 그게 움직이면 더 심해지고 내가 쉬고 나면 조금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우선 내가 골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아, 내가 관절을 많이 써서 닳아서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이 쓰는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긴 곳은 관절이 대칭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생기는 골관절염은 주로 손가락에서 끝마디 쪽에 잘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이유는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는 관절 중에서 당연히 관절이 작은 곳이 큰 관절, 다른 관절보다 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고 오히려 조금 움직이면서 관절이 슬슬 풀어지면서 증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좀 더 가깝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양쪽에 대칭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가락 관절 중에서는 손가락의 중간 마디와 너클 부위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류마티스성 염증 물질이 손가락 관절 중에서도 조금 더 큰 쪽에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나이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골관절염은 보통 60대, 70대 이후부터 잘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죠. 많이 쓰게 되니까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30, 40대에서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제가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집에서 스스로 치료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집에서 어떻게 치료와 관리를 하냐, 이런 것인데요. 우선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관리한다는 측면은 염증을 관리한다는 개념이라서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질환에 대해 염증을 관리하는 건 일단 비슷한 것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따뜻한 물에 찜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야에 이렇게 받은 물을 손에 넣어보고 뜨끈뜨끈한 정도라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10분 정도씩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물에 손을 넣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염증이 빠르게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여유가 내가 없거나 실제로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뜨거운 수건 같은 걸로 손가락 관절을 찜질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뜨거운 수건을 비닐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따끈따끈해지고 그거를 이렇게 올리시면 충분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손가락 스트레칭 운동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손가락 관절염의 운동 치료가 파라핀 치료라든지 보조기, 침 이런 치료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손가락 운동법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관절을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말았다가 접고 그 다음에 다시 펴고 다시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접었다가 펴는 이런 운동을 해볼 수 있고, 손가락을 모았다가 옆으로 폈다가 손가락을 다시 모았다가 폈다가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운동법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몇 분이나 해야 되는지, 몇 세트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해진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 꾸준히 해보시면서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손가락 관절이 좋아지는 거를 조금씩 느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스트레칭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찜질을 먼저 해서 손가락을 조금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염증이 내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 억지로 스트레칭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고 내가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조심스럽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스트레칭 하다가 우리가 붓기나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내가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환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여쭤봐서 교수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손가락 관절염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저도 진료실에서 항상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어떤 음식이 손가락 관절을 좋게 만드는지, 반대로 이걸 나쁘게 만드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진 데이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평소 식사대로 골고루 규칙적으로 드시긴 드시되 다만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술, 담배 같은 거는 우리 몸에 염증 작용을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고 중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아산병원 통합내과 진료 조교수이신 권민광 교수님과 함께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정말 쉽고 또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닥터홍 선생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모든 분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통이 있다면 꼭 한 번쯤은 병원에 꼭 방문해 달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진료, 좋은 치료, 꾸준한 자기 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손가락 관절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제가 이전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허리에 아주 좋은 스트레칭 방법들을 설명드렸었는데요. 하지만 허리 문제의 경우 꾸준하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스트레칭을 24시간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허리를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면서 허리를 고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면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수면에 사용을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잠만 잘 자도
문제가 있는 허리 디스크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허리에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요추전만을 유지하면서 자는 것입니다. 허리를 펴는 요추전만을 유지하면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나 하실 텐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요추전만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디스크 뒤쪽에 찢어진 섬유륜 부분을 붙여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가 조금씩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에 좋은 자세로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3가지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얕은 베개를 베고 또 허리에 얕은 베개나 수건을 받쳐주고 자는 것입니다. 똑바로 눕게 되면 자는 동안 허리가 뒤틀리지 않게 되어 허리에 좋을 뿐만 아니라 낮은 베개를 비면 목에도 좋고 요추의 전만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푹신푹신한 얕은 베개라든지 얕은 수건을 대고 누우시면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면서 요추 전만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주무셔도 괜찮지만 조금 더 편안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상태에서 목 뒤쪽과 무릎 뒤쪽이 바닥으로부터 떨어져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건을 말아서 이 빈 공간을 채워주시면 정말 편안하게 요추전만을 유지하면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서 주무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이니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똑바로 누워서 잠들기가 힘든 분들이라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되 머리에 베는 베개는 똑바로 누울 때보다 조금 더 높은 베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허리에도 똑같이 얕은 베개를 받쳐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면 아무래도 똑바로 누워있는 것보다는 허리를 쭉 편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허리가 한쪽으로 휘어지지 않도록 허리 쪽에다가 얕은 베개나 수건을 받쳐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머리에 베는 베개를 똑바로 누울 때보다는 조금 더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인데요. 옆으로 돌아 누우면서 잘 때 너무 얕은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 어깨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앞으로 말려서 라운드 숄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과 등, 나아가 척추 전반적으로 긴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는 베개를 사용하셔야 척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과 다리 사이의 빈 공간에 수건이나 베개를 채워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으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딱딱한 바닥보다는 침대가 좋고요.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보다는 적당히 푹신한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바닥에서 자거나 딱딱한 침대에서 자면 누웠을 때 바닥과 몸 사이의 빈 공간을 매트리스가 적당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 근육과 허리 근육에 긴장이 가게 되고요. 또 닿는 부분에 압력이 높아져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주무시게 된다면 몸에서 가장 무거운 엉덩이 부분이 아래로 푹 꺼지게 되면서 요추전만을 유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추전만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허리 건강에도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딱딱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은 적당한 강도의 매트리스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3가지 아주 중요한 수면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요추 전만을 유지하면서 자는 것이 허리 건강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허리를 이렇게 쭉 편 상태로 주무시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요추 전만을 유지하려고 해주시면 되고, 너무 무리하게 허리를 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통증만 일으킬 수 있으니 증상이 좋아질 때 조금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요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영상의 하단에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주시는데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엉덩이 뒤쪽이나 허벅지 뒤, 다리 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도대체 내 다리는 왜 저리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치료를 받으시면서 평소에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 다리가 저리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느낌은 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흔히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좌골신경통은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좌골신경통이 있는 환자분들은 엉덩이나 허벅지 뒤쪽으로 저리고 당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리 근육이 잘 뭉친다, 쥐가 난다, 혹은 또 열이 나는 것 같다 라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좌골신경통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디스크가 탈출되어서 신경뿌리를 압박을 하면 그 압박을 받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염증이 신경을 자극하게 되어서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우리 척추의 신경뿌리에는 배측신경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배측신경절은 신경뿌리 뒤쪽 가닥의 통통한 부분으로 감각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배측신경절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주 살짝 눌리거나 당겨지기만 해도 오래가고 아주 강한 신경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배측신경절로 가는 혈관에는 다른 신경에는 있는 블러드 너브 베리어, 그러니까 혈관과 신경 사이에 있는 장막이 없고 대신 혈관과 신경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생긴 염증 물질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을 해서 신경 자극 증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디스크가 터지거나 튀어나왔다면 이 손상받은 디스크 주변으로 수액이 삐져나오거나 아니면 염증 물질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는 튀어나온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 뿌리에 있는 배측신경절이 당겨지거나 압박이 되면서 신경 자극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염증 물질에 의해서 이 배측신경절이 자극이 되면서 또 다른 신경 자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엉덩이나 다리 뒤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흔히 말하는 좌골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좌골신경통의 원인을 알아보았으니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차례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다리가 저린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들을 받으셨나요?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사 치료나 시술 같은 것들을 받으셨나요? 앞에서 신경뿌리의 배측신경절이 자극이 되는 원인을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스크가 당겨지거나 직접적으로 압박이 되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좌골신경통이 너무 심하다면 그 튀어나온 디스크 자체를 제거해주는 수술이나 시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돌출된 디스크의 경우 시간이 지나 내부의 수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점차 그 돌출된 부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견딜 만한 통증이라면 먹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통증을 조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요추전만 자세를 꾸준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신다면 손상된 디스크 부위가 조금씩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증상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존적인 치료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디스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 때문에 신경뿌리에는 배측신경절이 자극이 되어서 좌골신경통이 발생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 하는 치료가 바로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 같은 주사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신경뿌리로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약물을 신경뿌리 주변에 주입을 해서 그쪽에 있는 염증 반응을 줄여줘서 증상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염증 물질이 줄어들면 배측신경절의 자극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좌골신경통도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리가 저리고 당기셨던 분들, 이제 조금 그 원인과 치료의 이유를 아셨나요?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치료 방법과 함께 요추전만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신다면 분명히 불편했던 좌골신경통도 조금씩 좋아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릎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신가요?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은 괜찮은데 유독 나만 무릎 통증이 심한 것 같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무릎 통증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통증은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병원에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고 연골이 닳으면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치료에 대해서는 아픈 것을 꾹 참고 있다가 정 안 되면 수술을 하자라고 포기하듯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의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무릎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그리고 무릎 앞에 동그랗게 있는 무릎뼈 이렇게 세 개의 뼈가 있고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는 반월상 연골판이 있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연골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 무릎 연골이 점차 닳고 약해지면서 무릎이 붓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그럼 연골은 왜 다를까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무릎 관절에 자극이 가게 되고요. 그러면 옷감이 해지듯이 이 연골이 닳고 약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뼈의 변형까지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골이 닳으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릎 연골은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이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골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무릎으로 가해지는 충격이 한 곳에 집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통증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의 뼈에 변형이 생기기도 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쉽지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 반월상 연골이 손상을 받고 닳고 해졌을 때 이 연골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통증을 참고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연골 주사를 맞거나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무릎 관절에 맞기도 하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릎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을 재생시켜준다는 비싼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받기도 하실 것이고요. 그래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고 관절염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치료든지 다 좋습니다. 각각의 치료마다 장단점이 있고요. 환자의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정답이다, 그리고 어떤 치료는 정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든지 결과가 좋으려면 연골이 하는 역할인 무릎에 실리는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아주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외래에서 진료를 보면 엑스레이에서는 똑같은 정도의 퇴행성 관절염인데 어떤 환자분은 참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또 어떤 환자분은 전혀 통증도 없고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허벅지의 근육 때문입니다. 무릎 주변에 있는 허벅지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4가지의 근육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무릎뼈와 함께 무릎 관절의 앞쪽을 지지해서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퇴사두근을 튼튼하게 하는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무릎 관절이 안정되고 서 있을 때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걸어 다니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무게가 실리는 행동들을 하게 될 때 무게나 충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무릎 관절에 전달이 되고요. 또한 서 있을 때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연골이 받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골이 닳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점차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고 약해지면서 무릎에 실리는 무게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지 못하면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실리는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줘야지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부터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대퇴사두근을 만들어서
무릎 관절로 가는 무게를 줄여주고 관절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허리에서는 요추전만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무릎 관절에서는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대퇴사두근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해 보셨나요? 이렇게 대퇴사두근을 집에서도 간단하게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시큰거릴 때까지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는 것은 내 몸의 한계를 벗어나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을 참고 무리하게 하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연골 구조에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무릎 통증을 더 일으키는 나쁜 습관들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쪼그려 앉아서 오랜 시간 일을 하거나 양반 다리로 땅바닥에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의자의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 자세, 이런 자세들은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면 연골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리게 되고 그러면서 연골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결코 무릎에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쪼그려 앉는 그리고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나쁜 자세들만 줄여주어도 무릎 통증을 많이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고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함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릎이 불편하셨던 분들,
그리고 무릎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대퇴사두근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따라해 보시고 무릎에 안 좋은 자세를 피하신다면 짧은 시간에는 아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무릎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